는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을 재배했지만 지금은 국내 재배 농가 대부분이 서량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죠. 맛있어. 삐삐밴드의 노랫말처럼 정말 이것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먹기도 하고 설탕을 뿌려 달콤하게 먹기도 하고 또 케이크에 얹어 화려함을 즐기기도 합니다. 빨간 과육에 초록잎이 달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알아보죠. 겨울철에 사과나무 가지치기가 한창일 텐데 그 전에 꽃눈 분화율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요? 네, 꽃눈 분화율은 사과나무 눈 중에서 꽃눈이 형성된 비율을 말하는데요. 겨울철 가지치기 정도로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사과 주산지에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과수원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 모든 농장에서 꽃눈 분화율을 확인하고 가지치기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꽃눈 분화율이 낮은데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좋은 위치에 열매가 달리게 할 수 없고 열매량도 줄어 수량 확보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꽃눈 분화율이 높은데 가지치기를 적게 하면 초기 생장에 양분 소모가 많고 열매 속는 노력도 많이 소비되므로 농장별로 꽃눈 분화율을 확인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꽃눈 분화율을 확인할 때는 생장이 중간 정도인 나무를 선택하여 성인 눈높이 위치에 열매 가진 눈을 50 내지 100개 정도 채취하여 꽃눈인지 잎눈인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네. 꽃눈 분화율이 60% 이하면 열매 가지를 많이 남겨야 하고 60에서 65% 정도면 평년처럼 가지치기 하면 됩니다. 하지만 65% 이상이면 평년보다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불필요한 꽃눈을 제거해야 합니다. 겨울철 가지치기를 잘하면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으니 반드시 꽃눈 분화율을 확인하고 가지치기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대한이 들어있는데 농업기상 전망 어떨까요? 네. 이번 주 목요일은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대한입니다. 큰 추위라는 뜻의 절기이지만 소환의 얼음 대한에 녹는다라는 속담처럼 대한이 소환보다 대체로 덜 춥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 이번 주 예보에 따르면 오늘 오후 지역별 눈 또는 비가 온 후에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적으로 누적 강수량이 적어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위험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할 농사 정보 하나씩 살펴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벼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는 1월 28일까지가 전국 단위 보급종 신청 기간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셔서 벼씨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가 체종 종자나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할 농가에서는 안정적인 재배를 위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활력 검사를 받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벼를 저장 중인 저장고에 내부 온도보다 외부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저장고 내부가 결로로 인해 습해질 수 있으므로 저장고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를 작동시켜 온도 차이가 없도록 조절해 주시면 품질 유지에 좋습니다. 또한 저장 중인 벼의 수분 함량과 저장 온도, 습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주면 오랫동안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겨울 시설 감자 재배 농가에서는 토양 습도가 높고 저온 조건일 때 검은 무늬 썩은 병, 역병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관찰하여 저온이고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예방 위주로 전용 약제를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는 뿌리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포장에서 땅이 얼었다 녹을 때 서리빨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솟구쳐 올라온 포기는 잘 눌러주고 흙덮기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복필름도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밀보리는 월동 기간 중 알맞은 토양 수분이 유지되어야 뿌리 생육이 좋으므로 물 빠진 꼴을 잘 정비하여 가습에 의한 피해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 채소 농가는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온풍기 등 가온 시설과 보온 시설을 수시로 정비하고 정전, 온풍기 고장 등에 대비하여 부직포 등 응급 대책 자재를 준비해 주시고 난방기, 보일러, 전선, 유리배관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 장비 준비, 붕괴에 대비한 지주 보강, 배수로 정비 등도 잘 실시해 주셔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수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겨울철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담팀에서 병원균 침투 흔적인 궤양 제거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궤양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궤양 제거, 약제 살포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정 작업 시에는 병원균이 다른 과온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소독, 과수원 청결, 이동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축산 농가에서 실천할 사항들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지난 1월 15일 전남 영암 유경 오리 농장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습니다. 중수본에서는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각축 질병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축 발생 시에는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확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찬 공기 유입으로 가축의 호흡기 질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풍, 보온관리 등도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의 한 시작에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사용되는 유일한 꽃이 있습니다. 바로 칼라인데요. 우아함으로 손꼽히는 꽃이기도 하죠.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손꼽히는 칼라 품종인 스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의 서경희 농업연구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농촌진흥청 화훼과 서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칼라라는 꽃, 이게 뭐였더라? 지금 안 떠오르는 분들에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보통 카라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정확한 명칭은 칼라입니다.
칼라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웨딩 부케에 많이 사용되는 꽃이자 조이용 간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꽃입니다. 아마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마지막에 사용되는 유일한 꽃일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고급화로 장식이나 행사에 많이 사용하기 위해 주로 절화가 판매되었지만 최근에는 소비 변화에 따라 절화뿐만 아니라 화분용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백색 칼라의 경우 화분으로 구매하시면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 꽃을 약 한 달 정도 감상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색 칼라의 특성상 잎이 크고 오랫동안 푸르기 때문에 꽃이 치더라도 요즘 많이 찾으시는 관역 식물처럼 보실 수 있는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칼라를 화분으로 구매하면 또 장점이 많군요. 관리하기 어렵진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칼라는 가정에서 관리하기 쉬운 식물인데요. 특히 백색 칼라는 정원 식물이기 때문에 평균 온도를 15에서 15도 정도 유지하시면 되고 반양지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물을 절대 자주 주시면 안 됩니다. 칼라는 구근, 즉 알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시면 구근이 물러지는 병이 생깁니다. 실내가 건조할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칼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칼라 참 진짜 우아하고 아름다운 꽃인데 품종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그중에서 스완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현재까지 10개의 백색 칼라, 2개의 유색 칼라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중에서 2017년에 개발된 스완 품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완은 백색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 지어진 이름인데요. 스완의 특징은 다른 품종에 비해 꽃이 빨리 지고 수가 많은데요. 또한 칼라는 구근 식물로 번식이 어려운데 구근 번식력도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구근 번식력이 강하고 꽃수도 많고 또 다른 칼라에 비해서 꽃이 좀 빨리 핀다는 장점을 살려내신 거네요. 스완 품종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쉽게도 2021년도까지는 꽃을 시중에서 보실 수가 없었고 22년 올해부터는 시중에서 소량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꽃을 보여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칼라는 씨앗에서 바로 꽃을 볼 수 없고 씨앗이 알뿌리가 될 것까지 3년 정도 걸리고 그 후에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알뿌리가 새끼 알뿌리를 내는 데까지도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꽃을 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올해를 기다리면서 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그 소비자들이 좀 많이 구매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소량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도 있어요. 예,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다량의 꽃을 선보이기 위해 저희 기관에서 품종 개발과 더불어 조기 증식 연구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스완을 꼭 기억해야겠고요. 그러면 우리 품종 그 칼라 가운데서 지금 스완 말고는 어떤 걸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백색 칼라 우리 품종은 몽블랑입니다. 몽블랑은 2008년에 개발된 오래된 품종입니다. 하지만 몽블랑은 꽃 모양이 둥글고 구건이 물러지는 무름병과 바이러스에 강해 재배가 용이해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이죠. 현재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장은 몽블랑이군요. 칼라 우리 품종들 어떤 식으로 개발하신 건지도 궁금한데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칼라는 구근이 물러지는 무름병에 취약하고 번식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무름병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선발 단계에서부터 매년 무름병 검정을 하고 구근이 얼마나 증식하는지 실내에 증식이 잘 되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품종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이 개발되기 전
품평이나 현장 평가회 같은 행사를 통하여 농가, 연구자,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평가받고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계통을 품종으로 선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가 나오기까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하는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국내 칼라 재배를 원하거나 또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개발된 칼라는 현재 기술 이전을 통해 재배하실 수 있는데요. 기술 이전을 원하시거나 칼라 재배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화훼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우아한 순백의꽃 칼라, 그중에서도 수완 품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농촌진흥청 화훼과 서경예 농업연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는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 업체인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품을 볼 때 가장 먼저 진짜 눈에 띄는 건 이제 겉모습이잖아요. 네. 기능보다는. 오늘 색깔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업에서도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어떤 색깔을 봤을 때 바로 그 제품이나 브랜드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뭐 색상, 또 나아가서 로고나 디자인, 이렇게 외관 전체에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뭐 빨간색 탄산음료, 노란색 비타민, 뭐 갈색 병의 화장품, 이렇게 색깔만 제가 언급을 해도 제품명이 딱 떠오르는 것. 이게 바로 기업들이 그 색깔에 관심을 가지는 목적이자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컬러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고요. 네. 색깔을 이제 구매와 이게 연계시키는 그런 마케팅인 건데 이런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네, 사실 이 색상 마케팅은 1920년대부터 있었던 마케팅 기법이긴 해요. 네. 그 당시에 검은색 위주였던 또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던 만년필을 또 빨간색으로 출시를 하면서 여성들 위주의 매출이 급증해서 또 기업들이 이렇게 제품 색상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사실 이 마케팅의 확산은 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불황을 겪는다든지 하는 등의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달라지는 것이 또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제품들의 획일화된 색깔에 좀 질린 소비자들이 좀 다양한 색상을 원하면서 또 크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맞춤 뭐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또 뿐만 아니라 세계 색채연구소에서 매년 올해의 색상을 지정을 하고 또 이 색상이 패션과 제품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네, 다양한 그 색깔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퍼스널 컬러라고 하는 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색을 통해서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또 내 중심의 소비를 하면서 나와 이미지가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야, 개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네요. 성공한 그 색깔 마케팅의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식품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기법이기도 한데요. 뭐 스포츠 음료나 이온 음료에는 또 파란색,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는 빨간색과 노란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식욕을 자극하고 또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색깔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고급스러움을 어필하기 위해서 또 색상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 라면 업계에서 빨간색 봉지로 유명했던 브랜드가 좀 고급스러운 상위 제품을 출시하면서 검은색으로 포장지를 바꿨던 게 유명하고요. 또 다른 라면 브랜드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품 포장지에 미술 작품을 넣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피부를 좀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밝은 색이나 또 특히 하얀색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군 중 하나였는데요. 최근에는 보면 검은색의 케이스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고급스러움과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색깔들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확실히 검은색이 주는 또 그 느낌이 있죠. 네. 그런 거 하나도 이제 놓치지 않는군요, 사람들은. 해외에선 어떤 분야의 컬러 마케팅을 활용했나요? 네, 해외에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사과 과수원이 있는 시골 마을에 공장과 또 아이스크림 매장을 오픈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서 자연 그대로의 맛, 또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 자체로도 잘 팔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매장은 인테리어를 할 때 농산물을 상징하는 이 초록색에 또 부드러움을 또 입혀서 민트색, 연한 하늘색 위주의 인테리어를 했다고 합니다. 또 세련된 공간이지만 농가 마을하고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사람들의 방문을 또 증가시켰다고 하고요. 반대로 또 구매를 줄이기 위해서 특정 색깔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왜죠? 예. 네, 호주나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 색채 연구소에서 만든 색깔 중에 굉장히 칙칙한 갈색을 담백과 표지로 만들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표지만 또 색깔만 바꿨을 뿐인데 맛이 달라졌다, 맛이 없어졌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급증하면서 구매는 또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색깔 마케팅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면에 성공하고 건강해지셨겠네요. 네네. 국내를 보면 지자체 단위에서 도시 자체의 그 색을 입히는 마케팅으로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네, 최근에 유엔에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한 마을이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을이 바로 신안군의 반월도와 반지도인데요. 이 두 섬이 마을에서 피어나는 도라지 꽃의 색깔인 보라색을 컨셉으로 마을을 꾸며놨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보라색으로 마을을 물들였던 이 도라지꽃뿐만 아니라 뭐 라벤더, 또 수국과 같은 보라색 식물들을 심어서 산책로를 꾸미기도 하고요. 밭에도 보라색의 순무와 또 콜라비를 심어서 마을 전체를 진짜 맞췄네요, 다. 네. 네, 뭐 지붕까지 보라색으로 칠한 것도 있고요. 하늘에서 보면 진짜 네. 톤이 일정하겠네요. 예. 그래서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2년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들러서 SNS에는 보라색 섬으로 굉장히 인증 명소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장흥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시티라고 해서 최초로 지자체에 이 색깔 마케팅을 선보인 지자체입니다. 2014년부터 이제 시작됐던 이 프로젝트는 뭐 추수기에 보이는 황금빛 색깔과 또 따뜻함이 생각나게 하는 이 노란색으로 마을을 꾸몄는데요. 뭐 다양한 톤의 노란색으로 마을을 꾸미는 데서 나아가서 또 노란 색깔의 농산물을 재배해서 홍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색깔 마케팅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곳을 보면 아주 성공적인 건데 이거 할 때 그래도 좀 조심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색깔이 의미하는 이 이미지가 각기 다른 만큼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도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즘 뜨는 이 색상 마케팅이 또 개인화와 다양성, 또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뭔가 제품을 꾸미거나 원하는 디자인으로 커스텀을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지자체의 색깔 마케팅 경우에는 마을의 모든 것을 획일화한다는 점에서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해외에서도 뭐 파란 골목길과 같은 지역의 색깔 마케팅 사례가 있긴 하지만 또 하나의 색상을 막 무분별하게 칠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강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 노란색은 따뜻함, 또 보호색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 스포츠에서 우리가 옐로우 카드를 사용하게 된 유래가 유럽에서는 이 노란색이 경고나 질투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글로벌 관광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색깔을 선택하는 데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컬러 마케팅, 농산물에 특히 좀 적용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흔하게 색깔 얘기를 하잖아요. 흰색 음식인 밀가루나 설탕은 피하자. 또 초록색 음식은 건강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는 이미 다양한 색깔로 식욕을 또 자극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맞는 효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유한 색을 바탕으로 색깔 마케팅을 한다면 효과도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간단하게는 품목 위주의 매대 구성이 아니라 비슷한 새끼리 네, 농산물을 모아서 또 구성을 변경하면서 매출을 또 좋은데요? 올리기도 하고요. 네. 또 이렇게 그 비슷한 색깔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양소와 효능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면서 묶음 판매를 유도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파프리카처럼 좀 다양한 색깔로 출하되는 농산물을 그냥 묶어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색깔별로 예쁘게 진열을 하는 경우도 구매를 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네. 이렇게 좀 고유의 색깔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 색깔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고정관념을 깨는 것으로 또 매상을 좀 올리는 그런 품목들도 있다고요? 네, 뭐 방금 전에 고유의 색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또 색상 마케팅에서는 이 고유의 색깔이 또 반대로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이미 딱 색깔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 마케팅에는 안 맞는다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과하면 바로 우리가 빨간색이 떠오를 그렇죠. 정도로 이미지가 또 각인이 되어 있는 과일인데요. 반대로 청송에서는 황금사과라고 하는 시나노 골드라는 품종을 통해서 이 청송사과 브랜드를 더욱 알리고 찾아서 사게 만드는 사과로 변화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입맛 트렌드에 맞춰서 단맛을 더 강화를 하면서 황금 빛깔이라는 고급스러움을 더해가지고요. SNS에서는 선물용으로 좋다는데 나한테 선물을 해야 될 것 같다. 자랑하고 싶어지네요. 네, 예. 뭐 오히려 행운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붉은 사과에서 없던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또 품종도 다양화해보고 소비자들에게 또 새롭게 다가가는 이런 색깔 마케팅에 좀 많은 농가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케팅 브리핑 오늘 컬러 마케팅 얘기 나눴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9.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두툼한 외투, 또 목도리와 장갑, 방한용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찬바람 불고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광주 대구 5도 정도로 어제보다 추우니까요. 단단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전국이 점차 흐려지면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 오후에 눈이 조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엔 건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살펴주시죠. 네, 지난 토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가 4,423명, 어제는 4,194명이었습니다. 이틀 합쳐서 8,61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 전주 주말 이틀 합계 확진자에 비하면 2,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오늘은 3,000명대 확진자가 예상됩니다만 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어제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는 612명으로 600명대로 떨어졌고요.
사망자도 29명으로 50명을 넘나들었던 최근에 비하면 다소 줄었습니다. 이 부스터샷 접종률이 인구 대비 45%까지 올라갔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부스터샷이 접종률 83%를 넘어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 방역 지침이 조금 달라지죠? 네, 오늘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침은 3주간 연장이 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PC방, 영화관, 공연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여전히 문을 엽니다. 이들 시설에서는 여전히 방역 패스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고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이 법원은 서울의 경우 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방역 패스 효력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에서 방역 패스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외의 지역은 방역 패스 조치가 유효한 상황이어서요. 오늘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시작됩니다. 이 법원 판단 이후 혼선이 더 커졌는데요. 같은 날 또 다른 재판부는 이 대형마트의 방역 패스가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부는 전국적인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방역 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광주의 주상복합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지금 수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6명 중 유일하게 위치가 확인된 실종자가 잔해에 깔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창호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였는데요. 유족들은 합동 장례식 등도 검토했지만 이 다른 실종자 발견에 기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이후 수색의 진전이 없어서 이 다른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사흘 연속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져서 어제 한때 구조대원 전원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현장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아무래도 140m 높이의 대형 크레인인데요. 이 대형 크레인을 안전하게 철거를 해야 수색이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너무 불안정해서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권까지 발동한 상황인데요. 네. 이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부실공사의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이 편법 재하도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콘크리트 타설 당시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타설공사 업체 소속이 아니라 펌프카 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붕괴 직전 39층 현장에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이 콘크리트 타설업체의 직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이런 편법 재하도급 형태는 결국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6일 만에 한 개층을 쌓아 올린 정황이 담긴 현장 작업일지도 발견됐고요. 또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기도 전에 흔히 동발이라고 불리는 임시기둥을 철거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 사고가 난 201동 바로 앞에 있는 203동에서 붕괴 사고가 이미 한 차례 있었다라는 증언도 나온 상황입니다. 네. 자, 주말 휴일 대선 후보들 어디를 다녔는지 알아보죠.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에 갔었네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를 방문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강조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약속했고요. 이 동해와 비무장지대를 관광 특구로 조성하고 강원도를 디지털과 그린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며 지역 공약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언급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요. 이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선거 전략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제2의 지역주의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어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가 서울이라면서 대통령이 되면 임기 5년 안에 서울에 신규 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역세권 첫 집으로 10만 호를 공공 분양하겠다라고 약속했고요. 이 택지 공급과 낙후 지역 재개발을 위해 교통망 지하화도 공약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찾았는데요.
이 국민을 편가르게 한 것은 현 정권과 민주당이라며 이 정권 심판론을 역설했고요. 이 부산에서는 2030년 월드 엑스포 유치와 부산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 같은 공약을 발표하며 이 지지세 결집에 힘썼습니다. 네. 자, 어제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취 내용이 방송이 됐죠? 네,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통화한 내용이 담긴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 MBC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김건희 씨 수사 관련 내용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캠프로 오라라는 제안을 했고요. 가서 내가 시키는 것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되면 동생은 국물도 없다라며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요. 이후 김건희 씨는 서울의 소리 기자를 불러서 이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시켰으며 그 대가로 105만 원을 줬다라고 합니다. 또 해당 기자에게 당시 경선 상대였던 홍준표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을 해보라라고 종용하며 홍준표 까는 것이 수표채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고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게 아닌데 너무 많이 공격했다라면서 빨리 끝내야 하는데 이를 키운 건 민주당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것이라고 했고요. 민주당을 둘러싼 이른바 미투 논란에 대해선 이 보수는 돈을 챙겨주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이다라며 이 피해자들이 돈을 받지 않아 폭로를 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또 유흥업소 근무 경력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은 영적인 사람이어서 차라리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그런 건 안 맞는다라고 부인했고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캠프에 오고 싶어 했다라며 이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는 스트레이트 측에 선거 캠프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고요. 미투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송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고요? 네, 대전에서 70명 가까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같은 업체가 만든 하이라이스 도시락을 먹은 뒤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13일 대전의 초등학교 8곳과 그에 딸린 병설 유치원의 방과후 학교에 도시락을 지급했는데요. 아이들이 그날 오후부터 다음 날에 거쳐서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하이라이스 도시락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하이라이스가 점성이 커서 이 식는 과정에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같은 도시락을 먹은 다른 학교와 유치원 아이들은 식중독에 걸리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 당국이 원인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색깔 마케팅 시간에 소개됐던 지역에 대해서 문의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라색으로 꾸민 퍼플섬은 전남 신안군의 반월도하고 박지도였고요. 옐로우시티는 장성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이 춥다고 합니다. 목도리